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새로운 길. 2. 더러운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3. KF21의 획기적인 연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왜 K9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로남불 독일로 인해 막혔던 K9의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내 여론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2021년부터 K9자 주포에 국산 STX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STX 엔진은 2025년까지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해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건이었던 장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에서는 K9의 중동 수출이 다시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금수 조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산화를 통해 더 이상 얌체 국가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입 의혹이 매우 강력해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의 무기 체계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성능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넘게 중국이 한국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주포가 성능이 더 좋고 저렴한데 90년대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의 자주포가 자신들을 이길 리 없다며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자신감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성능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K9가 압도적으로 우세해 중국산 자주포가 끼어들 틈새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어떤 면에 반해 한국의 K9를 도입하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는 이름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또한 비전 2030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로 적국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두 나라 모두 예멘 내전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어 사실상 두 국가의 대리전으로 평가받을 정도니 두 나라의 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 긴장도 상당한데요.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역시 사실 이 두 국가의 대립이 표면화된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란을 찍어 누르기 위해 막대한 군사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사우디에 무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덕에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에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강남에 이란의 수도명인 테헤란로가 있듯이 양국 관계는 친미국가와 반미국가라는 구분과 상관없이 상당히 긴밀했고 지금도 사이가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더 이상 좋은 외교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우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란이 북한, 중국과 군사 경제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나아가 한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이 공개한 호람샤르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마치 북한의 화성 10호를 빼다 박은 것처럼 달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호람샤르가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같은 반미 노선을 걷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범위가 아닌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연관된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력은 예상외로 취약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거금을 들여 에머레이트 에이브람스, F-15와 같은 최신형 장비를 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약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핵심 장비를 제외하고는 장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거의 퇴물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밀리터리 밸런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은 223운의 자주포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노후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주포 중 가장 최신형이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M109 팔라딘 자주포조차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M109A2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보다 구형인 M109A1과 M109A2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주포들은 미국이 1970년 후반에 운용한 자주포들로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팔라딘 외에도 1978년에 생산된 프랑스의 AU-F1 자주포 등 이미 퇴물이 돼버린 자주포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자주포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막대한 자본을 들여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미국의 M109A6 자주포 180문을 도입하겠다고 계약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국이 갑자기 모든 무기 수출을 중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공백은 상당 시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력이 부족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K9 자주포는 유일한 대체 수단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K9의 성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을 롤 모델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의 국산화 능력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방산물자 50% 이상 자국 생산을 비전 2030의 목표로 설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 자립도는 그야말로 모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50년 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해서 이용하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군사 강국에 등극했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천금을 주고서라도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제로 2022년 1월 하나 디펜스의 DOE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싶다며 무기 개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군사적 교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K9가 독주하는 모습이 배가 아팠는지 중국은 K9의 성능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중국의 군사 사이트 신화군 사망은 인도군에 배치된 K9를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PLZ-05보다 형편없는 무기라며 K9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군 사망은 K9과 제어만 봤을 때는 우수하지만 실제 성능은 형편없다며 PLZ-05를 추켜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주포를 수출한 적이 있으니 사우디도 자신들의 무기 성능에 매료됐다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53운의 PLZ-45 자주포를 수출했으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무기를 호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결함덩어리라고 주장하던 K9보다 오히려 PLZ-05가 훨씬 결함이 많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PLZ-05의 사거리가 50km에 달해 사거리 싸움이 중요한 포병 간 전투에서 K9가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중국 자주포는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민해방군이 당당하게 공개한 PLZ-05 사격 영상은
전 세계적인 조롱을 당했습니다. 포탄을 한 발 쏘자마자 자주포가 춤을 추듯 요동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중국은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서 요동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영상의 직접 사격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동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직접 사격 시 저장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PLZ-05가 요동쳤다는 것은 PLZ-05의 제동 능력이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K9는 똑같이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도 한두 번 흔들리고 금방 제자리를 찾는 매우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K9가 최대 장약으로 사격해도 반동 흡수가 탁월한 데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국산 유기압 현수장치입니다. K9는 처음에 영국제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했는데 현수장치의 성능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스스로 현수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수장치는 성능이 너무 좋아 역으로 영국에 수출까지 했을 정도로 K9의 현수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개발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의 자주포가 한국산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군의 현대화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최신형 자주포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PLZ-05는 불과 320대만 양산했다는 것은 PLZ-05가 중국군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란 무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PLZ-05는 유지 모수 등 정비성에서 K9에 매우 밀립니다. 고작 320대 양성되고 추가적인 수출조차 되지 않는 중국산 자주포와 반대로 내수와 외수를 포함해 2,000문이 넘는 생산량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K9 자주포와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PLZ-05를 헐값에 팔더라도 부품 수급이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K9가 훨씬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자주포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사우디아라비아가 PLZ-45를 구입한 이유도 중국의 저가 세이즈 전략을 맛보기로 구매한 것이지 중국산 자주포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그 이후로 추가적인 도입 소식이 없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표적 친서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함께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의 무기를 사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입니다. K9는 이제 단순한 명품 자주포가 아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9를 개발하고 운용한 경험과 K9 운용국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한국은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 개발하는 자주포는 단순히 고성능을 넘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미국, 독일산 자주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강의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파격적인 수출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하나디펜스와 이집트 정부는 K9 제조를 위한 2번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K9를 해군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해 세간의 화제가 됐네요. 이집트에 따르면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 함선을 격파하기 위해 K9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K9가 수준급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지난 2017년에 하나디펜스가 이집트 군 관계자들 모아붙고 해상 사격 시험을 성공시켜 K9의 우수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K9는 전천후 사용이 가능한 만능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의 명성이 떨치게 되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임무에 사용하기 위해 K9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해 K9의 수출 신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과도한 현지 생산으로 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이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K9를 역설계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K9의 경쟁자들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에 목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국가에만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지 생산은 말 그대로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현지에서 조립만 담당하기 때문에 부품을 역설계한다 해도 완벽하게 모방해낼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무기 수출은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명품 무기들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무기 구매국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K9의 해외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2년 2월 23일 하나디펜스는 호주 현지에서 K9 생산을 담당할 시설 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호주의 질롱시에 건설될 K9 공장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약 2년 뒤인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K9의 생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호주 입장에서는 약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한국과 호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공장 설립은 한국이 호주에게 더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K9의 추가 도입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도 공장을 설립했는데 30문만 도입하는 것은 타산이 안 맞으니 추가적으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껏 설립한 공장을 K9 자주포 30대만 제작하고 공장을 중단시키는 것은 호주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K9의 추가 도입은 거의 확실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호주가 레드백마저 도입하게 된다면 같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호주의 현지 공장 건설은 단순한 현지 공장 건설이 아니라 K9 수출 핵심 허브를 건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K9의 수출 스케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를 제외하고도 인도와 이집트에서 추가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그야말로 1년을 꽉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K9의 수출 일정이 잡혀 우리의 생산 라인이 잠시도 멈출 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K9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K9 수출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 보도자료를 이용해 K9의 수출 과정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기사를 근거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인스가 계약 콘트랙트이라는 표현이 아닌 양해각서 MOU라는 표현을 썼다며 아직 수출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사가 난 2월 12일 기준 하나디펜스가 체결한 것은 2월 2일에 이집트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전부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런 궤변에 동조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디펜스가 이집트 정부와 2월 25일에 후속 계약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후속 계약과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양해각서는 단순한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즉 양해각서의 내용을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디펜스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계약과 양해각서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디펜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번 수출 논란은 잘못된 이용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K9는 국제사회에서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사실 K9가 현재까지 나온 자주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K9의 그 범용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K9가 선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K9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현황 조사 결과 총 수출량의 48%를 차지해 그야말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K9의 판매량은 무려 572문에 달해 1, 3, 4위의 수출량을 다 합쳐도 K9가 80문이 더 팔렸을 만큼 K9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1, 3, 4위 자주포들과 성능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위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PZH-2000인데요. PZH-2000은 전장 11.7m, 전폭 3.5m, 전고 3.46m, 무게 55톤인 155mm 자주포로 개발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감에도 세계 최정상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기본형 K9와 비교하면 훨씬 우수한 성능의 자주포인데요. K9가 15초에 3발을 쓸 때 PZH-2000은 10초 동안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3분간 사격 시 무려 최대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 기본형을 크게 압도하는 화력입니다. 적재 탄수 역시 12발이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이 꽃길만 걸을 것 같던 PZH-2000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K9의 2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을 가진 PZH-2000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 중동 지역 외에는 K9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특유의 내로남불 수출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있어도 무기를 못 산 나라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K9보다 판매량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3위는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인데요. 카이사르는 전장 10m, 전폭 2.6m, 전고 3.7m에 중량 17.7톤에 155mm 52구경장을 대포를 탑재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차륜형인 만큼 상당히 가벼워 C-130, A400N과 같은 수송기로 항공 수송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성능도 랩탄 사용 시 50km라는 긴 사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성능은 기본형 K9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 쓰기에 부적합한 무기입니다.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어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강도 분쟁이나 대테러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용이하지만 전면전을 염두하면 사용하기 매우 불안합니다. 마지막은 중국의 PLZ-45인데요. PLZ-45는 전장 10.5m, 전폭 3.3m, 전고 2.6m, 무게 33톤의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M109 팔라딘 자주포를 베껴서 만들었는데요. 서방 표준인 155mm 포이니만큼 현재도 서방식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 동구권 무기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중국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PLZ-45를 개발한 것은 39km에 달하는 사거리 등 우수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입니다. 모체가 된 팔라딘 자주포의 설계가 현대전에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구식화됨에 따라 구매 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K55A처럼 극한의 개조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PLZ-45는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주로 동부권 무기를 선호하는 극소수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자주포들이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비교에서 K9를 이길 만한 자주포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 K9는 궤도형 자주포 중에서 손에 꼽는 성능을 가졌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성능으로 세계 최고를 뽑자면 아직도 독일의 PZH-2000이지만 K9는 PZH-2000의 가격에 1밖에 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의 포병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 차이가 심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개량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성능상 우위가 뒤집히고 있는데요. 또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추가적인 개량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만 부담하면 내가 원하는 성능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9의 호주 개량형인 AS9 헌츠맨인데요. 일반적인 K9 수출형과는 달리 궤도에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해 방어력을 보강하고 RCWS를 장착해 기존의 K9와는 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K9는 도입국의 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9는 앞으로 추가적인 개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K9의 총 생산 수량은 국내분만 1,300문에 달하며 국외분을 포함할 경우 연달은 수출 성공으로 수년 안에 2,000문 생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 수요와 정비 수요가 넘쳐나니 부품 공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다음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K9A3는 PZH-2000을 압도하는 세계 최고 성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K9는 구입부터 후속 지원까지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그야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K9 수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9의 기술을 빼돌려 새로운 자주포를 생산해서 K9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는 조립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조립만으로 K9 자주포를 베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과 터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를 분해하고 재설계, 불법 카피 제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터키는 K2 기술을 받아 알타이 전차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온전한 K2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산무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소재공학, 구조역학 사용자 데이터 등 각 부품들 간의 상관관계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베껴 만든다고 원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이렇게 K9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에 숨겨진 양황이 있습니다. 바로 K9를 전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운용국의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K9 도입국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얻기 힘들었던 다양한 보완점을 개선해 새로운 차세대 K9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천금 같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K9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방산무기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못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 미국이 그랬고 러시아, 독일 등 세계군 4강국들의 행보가 그랬습니다. 또한 시전에 투입된 K9의 자료를 통해 더욱 진화된 K9AE와 K9A3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수출로 얻은 이익금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위협에 대응할 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의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의 K9 자주포가 수출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 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Z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국내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 수준조사서 2022-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를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말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르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90은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걷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에르카입니다. 에르카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민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진 포탄 XM111 쌍탄과 슈퍼장략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독을 동한 포강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시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 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죠.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경장 K9를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10발의 발사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는 아직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오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 티탄, 크롬도금, 58구경장 장포신 등 XM12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고치 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수를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P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드를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로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 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이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V-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면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 나간 발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마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면장 130mm 한 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2S7P1이나 2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I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 기국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 푸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 전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던인포를 역설계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 기술국의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제발 좀 그만 팔아라. 요새 우리 방산기업이 몰려있는 창원에서 나오는 즐거운 비명들입니다. 갑작스레 수출 물량이 폭증하면서 일감이 늘어난 탓에 여러 기업이 근무 시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한국 방산의 수출 대박은 명백한 사실이 됐습니다. 한때 일본 등 주변국에서 MOU에 불과하다며 결국 수출 예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이런 무시들을 모두 수출 실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대박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진짜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는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급박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의 전장에서는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러시아 포병은 하루 6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쏘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수백만 발의 재고, 탄약 중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안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연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 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공개된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지난 3, 4월 기갑부대를 대량으로 상실한 러시아군이 약화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리만, 포파스나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를 연달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포병의 수와 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 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복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F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선 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선 오차 셉은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셉은 50m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 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셉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오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 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셉이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방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엠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된 특화전, 그러니까 벙퍼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이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셉 50m의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셉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셉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경장 포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 급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 포탄감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강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 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2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참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쏠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의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북경 600mm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X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1을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에 제트 맨진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일반적인 고폭탄에는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포각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연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토즈 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압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CU-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 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연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형 탄들은 빠르면 수년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엔진 자체 개발과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의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 중에 미래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만한 차세대 전투기를 주제로 순위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전투기의 자체 성능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항전, 장비 등 구체적인 세부 등급을 나누어 각종 순위를 종합한 결과 당당히 KF-21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이 중국의 J-35, 터키의 TFX, 인도네시아의 122 등으로 빈약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들이 F-35나 Su-57, 라팔 등과 같은 대상들이 없어서 아쉬운 조사라고 평가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군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신뢰감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TFX 같은 경우 영국의 배사와 롤스로이스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발 진행 속도가 KF-21 보라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TFX는 배선이나 유압 관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개발 시기에 KF-21은 독자적인 기술로 내부 장비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제작하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높다는 점은 중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J-35를 비밀리에 개발하여 깜짝 공개하였지만 F-35와 비슷한 외형으로 짝퉁 취급을 받았었죠. 이에 엔진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기 성능 자체가 비교 불가라 판단했나 봅니다. 이 밖에도 항전 장비 및 기술 확보 분야는 KF-21 보라매가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협력이 아닌 독자적인 개발이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 및 높은 비율의 부품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영상을 융합한 데이터 기술을 전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다중 임무 체계에서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결합하여 임무 판단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군사 강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찰 능력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 중이며 자체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서고 있을 만큼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정보전에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분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정찰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퓨전 기술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표준 기본형을 개발해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적을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전, 타격 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능력은 이제 막걸음말을 뗀 수준이라서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대북 정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국보다 정보전에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본과 정보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퓨전 기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술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고성능 군사 위성의 화상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엄청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데이터 퓨전 기술에서는 경쟁국들을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 정보전에서 많은 격차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국산화된 데이터 퓨전 기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해 신속하고 빠르게 원하는 적 정보를 추출해
다양한 아군 무기 체계에 전파하는 것까지 결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결합해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서 변화되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듯 필요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군 전력 자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추후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작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타겟팅 포드를 자체 기술로 국산 타겟팅 포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첨단 타겟팅 포드는 지상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지만 차후 공중전에서도 레이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탐지 체계입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 중에 하나였으며 타겟팅 포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팅 포드 통합 시험장까지 구축하는 데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현재 고성능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첨단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아군 레이저가 목표에 맞고 공중으로 반사되는 미약한 신호를 파악해야 해서 최첨단의 레이더 탐색 장치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레이저 빛을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지시하는 레이저에는 특수한 신호가 삽입되어 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 데도 상당한 개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겟팅 포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공표적 추적 기술까지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레이더를 이용한 전투기 추적이 아니라서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 기술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확보한 기술,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